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도파민이 싹 도는 4권의 소설을 준비해봤습니다. 각기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현대를 사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럼 오늘의 책 소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 소개할 책은 애슐리 엘스턴의 첫 번째 거짓말이 중요하다입니다. 이 책의 딱 첫 부분을 읽으면서는 비하인드 도어나 하우스메이드처럼 비밀을 숨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헐리우드 첩보물을 보는 것 같은 재미가 굉장히 낭낭한 소설이었고요.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애비 포터라는 여자입니다. 애비는 10년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스미스라는 존재로부터 임무를 전달받아서 신분을 바꿔가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작전에서는 루이지애나의 상류층인 젊고 매력적인 남자 라이언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빼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이언에 대해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한 후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라이언과 연인이 되었고 동거까지 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중이죠. 이 애비라는 이름은 이번 작전에서 쓰게 될 신분의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루카 마리노입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자신을 루카 마리노라고 소개하는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는 생김새, 머리색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일, 과거, 살았던 곳까지 줄줄 읊으면서 자신인 척합니다. 애비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후에 애비, 그러니까 루카가 어떻게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단 주인공인 애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이지만 응원하고 싶은 매력이 충분한 주인공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한 인물이거든요. 일단 애비의 최종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에 쪼들려서 시작한 일은 맞지만 그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만의 홈 스윗 홈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집도 없이 트레일러에서 생활했었던 애비는 언젠가는 정착해서 따스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일을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 작전을 하는 대상이 결국에는 동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런 점들이 애비의 외형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하의 나쁜 사기꾼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애비를 응원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사건이 풍성하고 지루할 틈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하나만으로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작전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개를 넣어놨어요. 현재 애비가 되기까지 진행했던 사건들을 스토리 중간중간에 배치함으로써 애비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감정이 변하고 과거의 그 사건들이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지를 개연성 있고 컴팩트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책 뒤에 서평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말들이에요. 특히 지금껏 본 중에 가장 호감 가면서도 도덕적 경계가 흐릿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의문이 생겼던 점이 책의 본문에서는 이름을 애비 포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 표지에는 이비 포터라고 해놨어요. 물론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요거를 조금 통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마이너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책은 제가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곰탕의 김영탁 작가님의 차기작 영수와 영수입니다. 요건 아르떼에서 도서협찬을 받은 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재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항상 말하는 책 중에 하나가 곰탕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빌려주기도 한 책이고 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너무 재미가 있었다고 후기를 남겨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장르는 SF고요. 복제인간과 기억조작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나 발랄하고 통통 튀는 작가님의 상상력이 발휘된 소설이고 그래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읽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SF 장르다 보니까 세계관과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세계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인 영수가 사는 시대는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교류가 없어지고 고립돼요. 그래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AI가 인간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자신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인간은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해 인간에게 주당 5일의 시간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자살을 하면 연좌제처럼 페널티로 강제 근무하는 일수가 늘어나게 돼요. 30대의 영수는 30년 동안 내내 자살을 꿈꾸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살방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영수가 하는 일은 트라우마 관리센터에서 정신적 상처가 되는 기억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추출하고 편집하고 주입하는 일이 가능한 시대다 보니 불법적으로 기억을 사고 파는 일도 생기게 돼요. 영수는 우유부단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는 겁이 많은 인물입니다. 어느 날 또 자살을 꿈꾸는 영수에게 직장 선배인 오한이 그렇게 죽고 싶은데 그 이후에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못 죽는 거면 복제인간을 사서 그 복제인간이 대신 살게 하고 네가 죽으면 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던져줘요. 그래서 영수는 복제인간을 구매하고 복제인간을 일터로 대신 보내는데, 이놈의 복제인간 영수가 자살을 시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많은 자신은 30년 동안 자살을 꿈꾸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자신과 똑같이 만든 복제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단 며칠 만에 그걸 실행에 옮길 결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 알고 보니 영수가 예전에 기억을 판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인간 영수에게는 있었다가 없는 기억이지만 복제인간 영수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기억이라는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영수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을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영수와 영수,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선배 오한, 먼 친척인 기특, 이렇게 4명이 영수의 지난 기억을 찾으러 떠나는 일종의 로드무비예요. 이 책은 곰탕과 비교했을 때는 살짝 전개가 느리고 잔잔한 느낌이 있습니다. 복제인간과 기억 조작이라는 무게감 있는 소재를 다루면서 등장인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치중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가독성이 엄청 좋아서 술술 읽히면서 넘어간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문장이 엄청 짧아요. 각 등장인물의 생각의 파편들이 드문드문 튀어나와서 이게 누구 생각인지 누구의 말인지 유추해야 돼서 줄줄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대로 약간 말장난처럼 말맛을 살리려고 툭툭 던지는 느낌이 있었고, 영화로 따지자면 약간 이병헌 감독님 영화의 대사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결국 이 SF 장르는 철학적인 부분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복제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복제인간의 감정은 실제 인간의 감정과 같은 것일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그 존재를 과연 도구적으로만 사용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기억이란 것에 대해, 사람은 좋았던 기억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 항상 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런 기억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것. 삶의 소소한 일상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책은 요즘 가장 핫한 중화권 추리소설 작가 중 한 사람이죠. 13.67 막내인의 작가 차노케이의 고독한 용의자입니다. 저는 차노케이의 작품을 13.67만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은 후에 제가 차노케이의 소설에 대해서 형성했던 나름의 선입견과 또 다른 느낌의 책이었어요. 저는 13.67은 굉장히 감정이 배제된 소설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갑고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고독한 용의자는 등장인물, 특히 피해자의 감정 라인에 많이 치중한 느낌입니다. 거기에 또 약간의 심파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설정상의 클리셰도 많다고 느껴졌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얽혀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요 초반부터 단서나 반전 요소들이 많아서 정말 간단하게 표지와 홍보 자료에 언급된 정도로만 내용을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시작은 20년 동안 히키코모리로 지낸 아들이 방에서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자살한 사망 현장. 그런데 경찰들은 방 안의 옷장에서 토막난 사체가 담겨있는 표본병들을 발견해요. 마치 생체 실험실의 동물 표본처럼 팔, 다리, 장기가 담겨있는 유리병들. 20년 동안 방 밖으로 나간 적 없는 그 방의 주인이 과연 살인을 하고 시신을 숨긴 걸까? 다른 범인이 있는 걸까? 그 시신은 누구고 거기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커다란 유리병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 안으로 들인 걸까? 살인이나 토막 시신 같이 굉장히 흉악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요 소설은 이 제목처럼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류가 줄어들고 사이버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 이런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명의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도 세상은 견딜만하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폴 클리브의 7번째는 내가 아니다입니다. 작가는 뉴질랜드 출신이고 이 소설이 데뷔작이라고 해요. 2006년에 현지에서 출간되어서 많은 상을 받았고 2024년에는 드라마로 제작돼서 아마존 프라임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화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로그라인과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 건의 살인을 한 연쇄 살인마 조가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경찰서의 청소부로 취직해 경찰들의 수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경찰보다 똑똑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경찰을 조롱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이어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의 범죄 생활에 두 여자가 등장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모자란 동생을 잃은 셀리는 조를 그의 죽은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활에 끼어들고 또 다른 한 여자는 조를 공경 속에 밀어넣어요. 이 책은 잘 읽히기도 하고 내용이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책을 다 읽고 난 저의 감상은 일단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인함과 유머가 섞이기 힘든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독 책을 읽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중일의 추리소설들은 아주 막 세밀하게 심리 묘사를 하면서 불편할 정도로 파고드는 것들이 많고 이 서양의 추리소설들은 살인이나 강력범죄를 다루면서도 거기에 좀 블랙 유머 같은 거를 섞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도 약간 블랙 유머를 가미한 느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 소설이었던 X나 명상살인 같은 소설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응원할 수도 없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로 가지 않다가 갑자기 눈살이 찌푸려지게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상도 많이 받고 드라마화되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소재나 스토리라인 자체에는 매력이 있는 소설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휘발되는 기억들이 아쉬워서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들을 기록하고 읽고 나서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내용을 되새기고 그 결과물들이 노트처럼 아카이빙 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감상은 어떤지 어떻게 다르게 느끼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도 하나 파서 읽는 책을 미리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책 읽는 일상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거운 일 가득한 일상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